청와대 행은 친박의 예쁜 눈뚱이라는 낯뜨거운 칭송에 들뜰 것이 아니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즉각 승인해야 한교안 권한 대행이 앞장서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불성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 이면과 정치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출연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끝내 거부했죠. 네, 청와대가 치해법권지역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은 뭐 강제 방안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뭐 논란이 많아요. 우리 서가부 의원이 청와대에 계셨죠? 예. 네. 얘기해 보세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미 시작했어요. 예.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청와대 압수수색 참 안타깝고 화나는 일입니다. 네. 거부하는 거 맞아요? 아니면은 당연히 압수수색 받아야지요. 받는 게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받는 게 맞습니까? 예. 이게 무슨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 네. 불소추 특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거가 있어서 안 된다. 김진태 의원도 그렇게 성명을 냈던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는데요. 압수수색을 성실하게 받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명분 쌓기 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제 그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이제 고함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특검의 고함 출두,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의 이제 기자회견,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뭐 집단 사퇴설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헌재나 혹은 특검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승복하지 않기 위한 뭐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압수수색도 보면 결국 명분 쌓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색하면서 압수수색하면 2주일 전부터 압수수색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만 특수한 지역이고, 그래서 압수수색 2주 전에 압수수색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압수수색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거나 점검을 가져와야 되는데. 미리 통보하는 거니까. 다 통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오늘 그 청와대라는 데가 사실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싸움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맞서 있는데 오늘 버스 2대를 동원해서 많은 인원들이 갔어요. 이것도 결국 특검의 명분 쌓기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수사가 이제 종점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대통령 척, 청와대 척, 특검 척 이런 데 명분 쌓기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잠깐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했다는 거는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보고 이제 명분 쌓기 측면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2주 전에 예고해도 들어가면 자료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의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함부로 폐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고를 해도 얻을 건 다 얻을 수 있다. 제대로 압수수색만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 청와대가 이게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법적으로 따져서 탄핵으로 갔지만 이 탄핵이라고 오는 상황을 보면요. 이게 법을 넘어선 분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들이밀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소추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특권이잖아요. 그걸 내세우는 건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같고 이제 특검은 오히려 언론에 보면 오늘 특검이 뭐
일패하고 청와대가 1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이제 일단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만 내다보면 특검이 1승한 것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점을 사실은 청와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보안 손님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뭐 독일 말장수까지 청와대를 들락달락거리고 기치료 아줌마까지 들락달락거렸는데 오늘 내세운 이유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군사상의 뭐 기밀, 공무상의 기밀. 근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했던 자료가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하고는 관계없는 자료들일 거고 그조차도 형사소송법에 보면 중대한 국익에 침해가 있지 않는 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태도입니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실상 특검의 그 공문을 통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법에 따라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인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의 서포트를 받는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사실상의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저건 굉장히 책임 방기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특검이 그 들고 간 영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네.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사법부가 기분 나쁘겠네요. 법원이 발부한 거를. 아니요, 저렇게 사법부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준 것 같은데 저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하고 향후에 절충점을 찾을 걸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을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구도에서 특검과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 특검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황을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몰아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조건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수사 대상지를 청와대에 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비서관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10여 곳 전부 다를 뒤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석 비서관부터 비서관부터가 아니라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방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청와대가 일단은 체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 입장으로서나 지금 이런 사건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수세에 취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아직 날짜가 많습니다. 네, 2월 28일까지죠. 예, 그 시간을 두면서 하나하나 절충점을 찾아갈 텐데 그게 이제 뭐 나름대로 진행 상황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가 관저가 군사상 빠졌어.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비밀 장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 안보 그 실장실이라든지 또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안보 상황실 네. 이런 곳은 명백하게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무수석실이라든지 경제수석실이라든지 또 의무실이라든지 민정, 대통령 비서실장실 이런 곳들은 그렇게 군사상 의미가 그렇게 없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고 네. 국정 일반에 관해서 네. 기획하고 조정하고 네.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또 이 그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까지 기다릴까요?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지금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면 나는 하야를 할 것이다. 그래서 2, 3일 전에 하야하는 안이 분명히 검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정보가 좀 들어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청와대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끝까지 견딥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박헌철 헌재 소장이 퇴임을 한 상태에서 이제 3월 13일이면 다음 달 초중순이면 이제 이정미 재판관까지 나가기 때문에 7명이 남잖아요. 2명이 반대 그러니까 기각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직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수는 법리상
본인들이 승리하지 않겠느냐, 기각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기각될 수 있다. 네. 어제 그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좀 미묘한 얘기를 했어요.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거론한 게 아니고 이정미 지금 권한대행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국회가 임명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불필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여야 소추위원단들 간에 입씨름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권성동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미리부터 저렇게 했을까? 자칫하면 이게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3월 13일 전에 그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도 조금 헌재의 기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지연작전 뭐 또 그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좀 막무가내식의 그런 식의 재판 태도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정치권 인사람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저기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지금 또 이제 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이제 태극기 그 참여 인원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촛불 집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결국 그 탄핵 시점에 가면 다시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현경병 의원이 걱정하셨던 게 이제 탄핵 이제 그 현재 심판관들이 좀 그 이정미 그 재판관이 이제 또 3월 13일 물러나면 조던 일치가 돼야 이게 인용이 돼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7명이면 조던 일치가 돼야 되고 아니, 1명. 아니 이게 1명이죠. 이제 물러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상당수가 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5명이나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말씀대로 좀 그 정적수라는 게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러난 박한철 소장도 걱정을 했겠지요. 실제로 그 재판관들 중에서 뭐 이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류들이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럼 선의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결국 이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 최순실 그다음에 이 심지어는 태극기 시위까지 다 이런 일련의 이 그 사건들이 네. 행위들이 다 그렇게 정교하게 말을 맞추고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탄핵 전에 뭐 그만두고 이런 일은 없네요. 그러면. 아니 이 부분을 저는 아까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측면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권성동 위원장이 국회 소추위원장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기도 한데 그 입장에서는요. 현재 9명에서 이제 이정미 재판관 그분까지 나가시고 나면 7명이 남고 나면은 굉장히 안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저는 반대. 정치적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권성동 위원장이 이전에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3월 초에는 끝낸다. 그 권성동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빌미를 삼아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치 헌재하고 소추위원 간에 뭔가 물밑거래가 있는 듯한 식의 발언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3월 13일 날 퇴임하게 예정돼 있는 사실은 소추위원장은 조기 탄핵 소추, 신속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3월 13일 날 퇴임하도록 예정돼 있는 이정미 대행의 그게 퇴임 문제를 아니, 요거는 제가 좀 이런 우려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일 이게 수도 법조인의 관점이 작용하는 건데 이제 변론을 진행했잖아요. 이제 10차 변론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제 향후에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요.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심사 기간이 통상 그 기간만 해도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2주가 더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3월 13일을 역순으로 하면 지금 검토를 안 해놓으면 안 되는 법적인 절차상의 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원석 의원님의 걱정도 이해가 되는데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만약에 탄핵 소추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럴 그렇기 수 있죠. 때문에 예. 어떤 뭐 정치적인 다른 생각으로 그러셨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더 걱정해서 미리 단속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슨 말로 그리고 뭐 지연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대하는 분들도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늘어지냐 아니면 3월 13일 날 되냐는 저는 뭐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탄핵이 결정되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깜짝 대선 불출마 결정이 지금 충격을 줬는데 참모진과 사전 상의 없이 홀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뭐 숙고한다라는 멘트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국민이 깜짝 놀랐죠. 반 전 총장의 21일간의 짧은 정치 인생, 네, 마침표를 찍기까지 속사정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음해를 받았다.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 명분이 실종이 됐다. 일부 정치인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던데요.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태도 실망스러웠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나이 들어 미끄러지면 낙상하기 쉽다. 집에 가만히 있어. 이건 다른 분이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같이. 총장님을 위한 꽃방석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모양새인데 착각하신 게 있었어요. 반 총장은. 뭔가 꽃을 다 깔아놓고 환영할 줄 알았죠. 모멸감, 지지율 하락세, 3당 순회 예방 후 대선 불출마 선언. 안철수, 박전, 이재명 이미 반기문 하차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자, 이제 반기문 지지층은 지금 황교안 쪽으로도 가고 안희정 쪽으로도 가고 이제 곳곳 여야 골고루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반기문 불출마 이렇게 홀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특히 충청권 인사들하고 만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다. 이 사람들 원래 탈당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여기 설명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전증석 의원 등등.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외교관을 오래 하셨잖아요. 사실은 외교관 저도 뭐 상해 총영사를 했습니다만 외교관이라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남한테 인정받고 의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종진 씨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제 임명진 목사님께서 뭐 낙상 얘기하면서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젊은 사람이 그랬으면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큰일 나죠. 예. 뭐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이 뭐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 사실 바람직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얘기에 좀 충격도 받으셨고 가장 큰 건 결국 조직과 예산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한케 얘기하신 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믿었던 충청권 의원들이 안 왔다는 거죠. 네. 오늘 이거를 어느 신문에 잘 썼어요. 경향신문에 잘 썼어요. 예. 근데 이제 들어오시기 전까지 예. 공산당만 아니면 다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총장께서 유엔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산당만 아니면 다 따라가겠다고 했던 충청권 의원들이 들어온 지 20일이 지나도 안 같이 나오질 않았지 않습니까? 13명이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제가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스타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우연히 반기문 캠프의 핵심 인사를 봤어요. 만났어요. 직접 네. 봤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외교관 출신이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결정은 확실히 본인이 아무도 몰랐었대요. 아무도 몰랐는데 원래 뉴욕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뭐 이 조언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한 해 만해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참 많이 했었대요. 네.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여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우리 구상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동기가 뭐냐 했더니 결국은 도저히 정치인들을 본인이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네. 실제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치인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가 예. 아니면 그래서 또 믿고 특별한 안 믿고의 사람들이죠. 문제도 아니고 네. 일 자체들을 같이 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판단들이 본인을 상당히 좌절시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제 정치 행보를 선택한 것이 과연 잘하신 결정이었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정하고 들어오셨는데 72시간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이게 차라리 좀 정중동을 하면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근데 마음이 급했잖아요. 설 연휴 앞두고 어쨌든 설밥상에 올려야 된다. 이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고 급한 마음에 비해서 차분하게 기획되거나 정교하게 기획된 건 없는 상태에서 막 실수들이 나왔고 또 그 실수들을 언론이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도 막 크게 부풀려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시면 딱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던 충청권 의원들도 반응이 싸늘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춤주춤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면서 결국에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그 불출마의 면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오전에 3당을 도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마지막 간 보신 거죠. 마지막 간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치 이렇게 흘러가면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그 지금의 정부 여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그 낙인 찍기가 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반 전 총장 이분 또 명예회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냐면은 저는 그 핵심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월 12일 날 입국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40여 가지 행보를 합니다. 강행군을 하는데 이분이 그 44년생이시거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요 젊은 사람도 그 시간 이틀은 쉬어야 돼요. 시간차 그 적응을 하는데 이틀까지 어림도 없고 보통 7일 11일은 걸려요. 그런데 7, 강행군 7일에서 10일 아, 그렇죠. 바로 강행군을 해버리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요 제가 쓰러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딴 생각도 안 나는 마당에 권력 의지까지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캠프를 뛰겠다고 그랬는데 캠프가 구성되고 각각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실망도 제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었었는데 그중에 바른정당에서도 사실은 그래 바른정당 안에서도 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있고 새누리당도 전반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망세만 해버리고 본인이 또 조용히 만나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덕담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두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단추가 해요. 제가 잘못 이런 말씀만 드려요. 떼어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네. 정치적 상황이 함께 정치인들 기본 속성이에요. 사실 그런 중에 제일 유심히 바라봤던 게 지지율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계속 하향세로 가니까 전부 관만세로 돌아들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는 그 입장이에요. 반 전 총장께서 치고 나와줬어야 됐어요. 비전이든 정책이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 뒤집어 보면 해서는 안 될 뿐이 나섰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들어보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뭐 한 2, 3일 동안 뭐 엄청난 강행군을 했다. 뭐 이거.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본래 그런데 그 속성도 몰랐다. 돈도 없었다. 예, 그리고 돈도 없었다. 조직도 없었다. 예, 준비가 안 그리고 됐던 거지. 이게 사실은 여행만 한 2달쯤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적응하는데 낯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외국에 계셨으면 적응하는데 5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들께서 그러니까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직에 이렇게 나가는 시간을 보니까 대충 4, 5년 뒤에 뭔가 공직을 하셨더라고요. 전직 사무총장들께서.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 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이제 고건정 총리 네.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지도로 보면은 뭐 지금 좋았죠. 반기문 총장이 뭐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결국 이번에 반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관료 출신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이 꽃가마 타고 싶지요. 근데 지금 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 국정이 혼란스러워졌고 국정농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도 이 질서정연하게 꽃가마를 태울 그 누구도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그렇다고 본인이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이 주관이나 또 이 가치나 철학이 분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가장 믿고 의논할 최후의 그 한 사람도 현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 캠프에는 그냥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와서 저렇게 하자 온갖 중구난방으로 온갖 사람들이 작았던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예, 급기야는 이제 저 임명진 위원장 같은 분들은 무슨 뭐 낙상까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참 안타깝게 참담한 결심을 한 됐어요. 거죠. 예, 예. 제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어른이 없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 반기문 총장 같은 분은 대한민국의 어른이시고 세계의 어른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소위 이 아수라장판에 정치판에 안 들어오시고 우리 대한민국 어른으로 남으셨어야 돼요. 근데 그 어른으로 못 남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반기문 총장 같은 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외교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이해창 총재 같은 분도 한 두 번 낙선하시면서 그 다음에 안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오셔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른으로 또 활동을 못 하시게 돼 있고 여기 나오면요. 어른으로 활동을 할 수가 그래서 없어요. 제가 우리 정치권이 반기문 사무총장 미국에서 난 안 나간다. 딱 어른으로 살겠다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앙받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어른이 돼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국가에 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남으셔야 될 분들이 전부 대선으로 나오시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에 어른이 글쎄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권력을 잡겠다는 건 일단 욕망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예. 욕심을 표시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거기에서 일단 실망해 버리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네, 정말 그 좋은 그 여러 가지 경력이나 양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어요.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좀 이렇게 지나면 자소적으로 예. 가서는 안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 무대를 떠나셨으니까 지금 네, 또 고향 오늘 지금 충북 음성 내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숨 돌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아니까 원로의 한 글쎄, 분으로 뭐 그런 생각하자고요. 아니까 이미 약간 이제 뭐에 기스가 이제 같다는 기스가 났다 같다는 이런 얘기. 얘기죠. 기스. 더 좋은 분으로 남을 수 차가 있었는데 새 차로 멋지게 오는데 이미 가다가 전부터 하나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이미 좀 안타깝죠. 기스가 그나마 나서 이 시점에- 안타깝다는 건데 그걸 아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나마 이 시점에 빨리 이게 중단하신 것만 해도 불행 중 다행이다. 다행이다. 불행 예. 중에 그렇게, 다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 판단하시죠. 자, 우리 네. 황교안 총리 얘기 좀 할까요? 네. 기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지금은 오직 국정 생각뿐이다. 예. 문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까 어제? 문 조심하시라. 이건 말씀이죠. 정말 그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 기자들이 가다가 한 분이 넘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문에 부닥치려고 그러니까 문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건 진짜 문인데 도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어문이에요. 아, 어쨌든 이거 문 조심하라기는 오해가 또 있었네. 그리고 차 탄 채 서울역 승강장 진입했고 관용차 버스 정류장 20분 독차지했고 훈련소에서 황제 의전했고 요라란 명패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문구 바꿨고 뭐 굳이 바꿀 필요 있나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제가요 재미난 거 하나 제가 써가지고 저 왔는데 같으면 안 바꿀 것 같은데. 이 그 저 요란한 명패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황교안 저 총리 대행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 네. 그러면 누가 이제 다시 권한 대행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네, 와요. 그렇죠. 이분의 정식 명함을 제가 한번 이 SNS 에 올라와 있는 타도 재밌어 가져왔어요. 제가 머리가 나 외울 네. 너무 길어서 외울 수가 네. 없어요. 네. 유일호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한숨 읽을 수도 없어요. 만일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일어난다면 말씀이시죠? 네. 일어난다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나오신다면 대통령이 나오시면 요다음 대행은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명패도 못 만들게 명패도 생겼어요. 못 만들어요. 야, 이거 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 출마만 하면은 지지율 2배 폭등이다. 이게요. 아유, 근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요. 홍문정 의원이죠. 네. 네, 이 마지막 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 황교안 총리께서 15.9%로 폭등했습니다. 또 올라있어. 폭등했습니까? 네, 네.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거. 네. 발표된 거예요. 된 겁니까? 네. 예. 15.9. 15.9%. 몇 등입니까? 2등입니다. 황교안 영입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장제원 바른정당. 더불어면 황교안 은근 즐기는 미소 멈춰라. 국민의당 황교안과 새누리 대선 조합 국민에 대한 테러다.
야, 자 황교안 총리 대통령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황교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지금 요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더 충실하겠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기 지금 나오는 분 중에 그 지지하는 성의 발언을 한 분이 홍문종 의원인데 저분이 이제 친박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신데 이제 또 이렇게 되면은 친박 정치인이 또 나서면서 이 정부 여당의 국정 책임론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입지가 없어져요. 근데요, 여기 보시면 민주당이 황교안 은근 즐기는 미성 멈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뒷말이 있어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냥 즐기시고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근데 오늘 여기 이 청와대 압수수색 건을 이렇게 황교안 총리가 대체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양반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 검찰총장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엄연하게 법 질서가 어떤 것인지 헌법 질서까지 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그걸 가장 자기의 이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아서 이 나라의 최고의 이 통수권자가 실질적으로 된 건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위반했다. 이것은 사적 욕심이고 네. 그 사적 욕심의 반론은 뭐냐?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어차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의 차기 리더가 누구냐? 결국 이 장수로 나가서 피를 흘리든지 땀을 흘리든지 해야 이게 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네, 이 이런 만용이 생기지 이렇게 않았을까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이 허하신 거예요. 지금 허한 거예요. 의심이 없고요. 결국 예. 그 황교안 지지의 층은 결국 새누리당 지지층이고 보수 지지층이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후보가 여기서 난립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당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또 보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거기 마음이 안 가고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한테 마음을 둘라 그랬다 그분은 그만두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리 모이는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은 황 총리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이게 필패 구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두세 명이 있고 진보는 문재인 혼자인데 이게 자기가 소위 말하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고 혼박 바가지를 쓰도록 돼 있어요. 배배에 대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새누리당하고 네. 보수에 네. 새누리당과 이 바른당이 있는데 네. 바른당에서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나요? 지지하지 않죠. 아니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네. 결국 황교안 측 또 청와대 또 태극기 물결들은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금 바른당 유승민 후보나 네. 기타 남경민 후보나가 정권을 잡는 것을 과연 원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 생각해 제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아니 잠깐만. 정상이에요. 그래 생각을 해 보면은 저는요. 충분히 저 꼭 하고 새로운 싶은 태극기 물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그러면서 향후에 네. 이 정치권의 보수의 중심에 나 황교안이 쓸 수 있다. 당신 황교안이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라고 얘기한다면은 아니요, 제가 관련된 얘기여서 뭐 이게 황교안은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행태가 너무 나는 오늘 압수수색 아니, 과정을 보면서 그런 서가문 생각이 의원은 들더라는 지금 거예요. 엔조이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 보수 제가 측의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얘기해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30초씩 빨리. 예. 그러니까 정파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기분이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미지가 좋았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왼뺨을 세게 맞아서 아픈데
황교안 총리가 나오면 저는 오른밤을 더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네. 패널들 전부 의원님들 30초 전부 다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요. 거의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이견이 없죠. 저는 아직 황교안 총리는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없다가도 지지율이 15.9%가 나오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민심이 그렇고 탄핵 가결이 이루어지면 인용이 이루어지면 더더욱 그래질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럼 정치를 계속해서 정말 보수의 구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또 그런 포부와 그런 정치 근육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있을까요? 저분도 평생 네, 그 정해진 알겠습니다. 틀에 살아오신 분인데. 자, 요거 아니 표 저는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저기서 이제 반기문 전 초자 빠진 거는 좋은데 유승민, 남경필 있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서 더 좋은 경선과 흥행과 후보가 나오길 바라기 때문에 네.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제대로 된 보수 진영의 후보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기대를 반영해 오세훈도 주세요. 불출마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 사람들은 다 뺐죠. 이게 칸이 모자라요. 이번에 20명이나 20명이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 절대로 못 없어요. 자, 여기서 서가번 의원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누구로 여기 이재명 안희정이 이제 역전했죠? 예, 예,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안희정으로? 당연히 그러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리고 이쪽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쪽은 이쪽은 뭐 유승민. 유승민으로 갑니까? 네. 그리고 이쪽 안철수로 갑니까? 네. 그 안철수랑 유승민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할 확률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없죠. 저는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표를 잘못 그렸네요. 아니 근데 그 아니 맞게 그렸어요. 맞게 그랬어요. 저도 맞게 맞게 끝은 그랬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양쪽 진영이 다 그걸 원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안철수, 유승민에서 현경명 의원 누가 됩니까 여기? 그거는 저기 물음표처럼 모른다. 그럼요. 아니 또 그 여기 상상해 있는 보라 이런 얘기. 여기 아니 있는 저는 분들이 알아요. 노력하기 만약에 이런 구도가 되면 네. 여기 안철수고죠. 예, 유승민이 돼요. 유승민이 됩니까? 아, 이런 구도라면 그러면 저는 유승민 그렇게 대 여기는 누가 됩니까? 문재인입니까? 봐요. 여기는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서가모 의원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뭐 현재 이 대세론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네. 늘 민주당의 이 게임들은 늘 역동적. 역동적이죠.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 플레이오프에 네. 정의당의 심상정도 있는데 네. 아, 그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네. 그래 우리 제가 혼나겠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네. 고의는 지금 없었다고 현재 봐요. 이렇게 고의는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가능성 높은 지금 쪽만 얘기한 거죠. 이 대상 예진표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결국 탄핵이 용인되고 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또 국민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될 건데 네. 이 탄핵 전과 네. 탄핵 후에 네. 우리 최고 지도자를 뽑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은 네. 그때 어떨까? 박근혜 자. 대통령을 뽑아서 네.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국 질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자, 예. 자 부장찬 저도 의원 얘기를 발언 볼게요. 여기 안 가요. 저는. 30초. 아니요.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좋은데 결국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이게 판도가 확 바뀌냐면 헌재 결과가 나면 말씀이죠. 그렇죠. 이 지지율이나 이 여론조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지. 이때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십시오. 네. 예선전 때 1위 한 사람이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김동길 박사가 기다리고 계셔서 30초. 2012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죠? 2010년에 박근혜 대통령 아니요. 있었어요. 박근혜 그때는 대통령도 이미 비대위원장 때부터 네. 완전히 예. 대세를 굳히고 예. 갔기 때문에 이명박 그거는 대통령도 사실 한때 안철수 이명박 후보한테 아니, 대통령 그렇잖아요. 한 분씩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이자 구도로 간다는 건 바람이고요. 정치권이라는 게 꼭 대선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3년 후에 총선 대비를 하는 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대입해서 보면 저는 3자 구도 내지 4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경명 의원 정리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상수가 아니냐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저는 예측된다가 아니고 탄핵 이후부터 정말 대선 레이스가 완전히 새로 시작된다고 시작되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야권 후보는 문재인 후보는 저는 상수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30초?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